교수님을 모시고 사회를 보게 될 그레이스송 부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양국가 제창 미국가부터 하겠습니다. 미국가.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앉아주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LA 지역의 한인사회 여성 리더십의 한인 공동체 3.1 여성동지회가 우리 민족 현대사의 여명기에 민족 혼을 일깨운 동학혁명과 3.1 운동을 주제로 하여 이곳 LA 한인들의 정신적 토양의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1894년 가보론에 우리 민족이 힘이 없고 외세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민족이 신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학혁명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4000년 전
저 중동의 준사막지대에서 기근을 피하여 불과 수십 명의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케 하시옵소서. 그 비옥한 타향에서 정착하여 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200만에 이르는 소수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오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민족은 지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유리하여 흩어져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홀로코스터까지 경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나라를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전 분야에 걸쳐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학계, 방송,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미국을 석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주의 섭리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을 저희들이 그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배달민족도 통합혁명 정신과 3.1운동 정신을 되살려 그들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절실한 한인 리더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2세와 후세에 이르러 미국의 각 분야를 석권하는 때가 오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통합혁명운동과 3.1 정신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귀중한 정신의 흐름이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운동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민권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귀한 3.1운동 정신이 동학혁명의 민족정신과 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이 자리에서 되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3.1 여성동지회가 이와 같이 귀한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귀한 청강자들을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미국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존경받을 수 있는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 머지않은 장래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하며 결국에는 미국 전체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멀리 한국에서 이 강연을 위하여 오신 윤석산 강사님과 이연주 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서 시작되는 아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우리 미주 3.1 여성동지회 이은지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해 주시는 애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애국자에게 이 강연을 들으러 오셨으니 다시 한번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 맞은 미주 3.1 성동주의 회장 이연주입니다. 새순들이 싱그럽게도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활기가 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참석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3.1 여성동지회가 그동안 연이어 행사가 많아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셔서 활동을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강연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도 강연을 갖게 되니 너무너무 이 행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강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연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홍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신문을 보시고 또 지인들의 권유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와 함께 강의를 듣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학혁명과 3.1운동은 나라를 위해 시작한 애국정신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라는 일념으로 일어선 선인들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오늘 여기 독립운동가의 안상덕 열사님의 후손이신 윤석산 교수님을 한국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도 이기심으로 행하는, 욕심으로 행하고 범죄를 많이 범하는 이 세상에 이토록 훌륭한 역사 강의의 제목을 가지고 이토록 LA를 방문해 주신 우리 윤석산 교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3.1 여성 단체에게 또 우리 3.1 정신을 우리 한인 교포에게 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한인회를 이뤄나가게 권유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길게 하면은 우리 강연에 지정이 될까봐 간단히 인사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로서 우리 배국희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이사장 배국희입니다. 지난주 어느 행사에서 어느 단체장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이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독립관계 기념일이나 또는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떤 행사를 저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거는 뭐 대답을 안 하시면서 그냥 독립운동에 관계된 거 말고 다른 거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이 또 3.1 여성동지회가 흥사단이 광복회가 독립운동에 관한 우리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걸 일깨우지 않으면 어느 단체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싸워서 쟁취한 독립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싸워서 쟁취한 광복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을 일깨워야 하고 주위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땅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또 만주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에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투쟁했고 어떻게 3.1 운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어떻게 그 새로운 임시정부를 위해서 모금했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세계 만방에 대한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는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은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아니 이곳에서 낳고 자란 우리 2세나 우리 3세들도 좋건 싫건 코리안 아메리칸의 코리아가 항상 나를 따릅니다. 나의 배경이고 나의 자랑이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조국이 코리아가 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조국이 떳떳해야 내가 떳떳합니다. 내 조국이 자랑스러우면 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임을 뽐내고 싶습니다. 제가 늘 국사가 문제가 돼서 제 학창시절에 국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난, 또 전봉준, 농민 봉기 저에겐 이렇게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동학난 아니고 동학혁명이고 또 전봉준 동상이 광화문에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동학혁명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강사님 윤석찬 교수님 모시고 윤석산 교수님을 모시고 동학혁명 정봉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3.1 여성동지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윤석산 교수님 나와서 주제 강의인데 시간 10분 더 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신 거 있으면 나오셔서 강의 주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올 때 많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소개받은 윤석산입니다. 제가 이 LA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91년, 92, 93년도에 USC에 와 있었어요. 그때 LA 폭동을 같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31년간 봉직을 했고 이제 정년 퇴직한 지가 이제 7년째가 됩니다. 근데 처음 정년 퇴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같은 동료 교수들도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도 바쁘니까 어디 가느냐? 그러면 바빠서 하버드 대학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년쯤 되면 사람들이 소식이 끊어져요.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나 콕 박혀있어 방콕 대학 간다고 그럽니다. 3년 되면 어디 가냐? 그러니 동경대학 가라고 그래요. 동경대학이 어디냐? 그랬더니 동네 경로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이에 동네 경로당 가면은 라면이나 끓이고 담배 심부름하고 물이나 떠다 드리고 거의 80, 90 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뭐 60대 뭐 후반이 가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한 7년 됐는데
집에서 밥 먹는 날보다 밖에서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뭐 신통치 않은 사람을 백수니까 만만하니까 자꾸만 불러드려요. 그래서 옛날 말로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제 과로사는 하지 말아야겠죠. 제가 여기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 왔다가 여기에는 시인협회하고 인볼브가 돼서 특강을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페루에 가서 마추픽추에 갔다가 어저께 쿠스코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10시, 9시 반에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직접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간 두 나라를 제가 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백수가 과로사 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주 3.1 여성 동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많은 어른들이 와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부터 45년까지의 독립운동만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회장님께서도 어떤 축사에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듯이 19세기 중반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인 것은 분명한데 자주권이 없는 국가였어요. 외세가 들어와서 아닌 말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비를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임금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억지로 불러다가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약을 맺고 이게 자주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주독립운동의 시온을 찾아서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시온은 독립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19세기부터 태동이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학혁명에서 3.1혁명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혁명과 의병활동과 3.1혁명 그리고 3.1혁명과 이어지는 임시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1시간보다 조금 덜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맞춰야죠. 그래서 근데 이 동학혁명 하나만 가지고도 세월이 길지만 제가 좀 취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학혁명의 과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셨는가? 지금 저 회장님이 그러셨죠. 전봉중 장군 동상이 종로 내거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참가를 못했어요. 거기서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내줘서 사진만 봤습니다. 바로 이 전봉중 장군이 호남 고구에서 이 봉기를 함으로써 동학혁명은 시작이 됩니다. 이 무장도 전라도에 있는 호남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고 무장에서 또 손화중이라든가 김동명이라든가 하는 당시에 대접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산은 지금 부안군에 있는 백산면이 있고 거기에 50m도 안 되는 작은 구릉이에요. 산이에요. 근데 호남 평야가 원체 넓어서 그거 하나 우뚝합니다. 거기 올라서면 호남 경배가 일망무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제 때부터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백산성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학군들이 모여서 동학군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자기들 정책 입장을 살리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너무 부패하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에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 전라감사, 충청감사한테도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무시가 되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무력이라도 한번 해서 이 부패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백산에 모였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군제를 편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전봉준 장군이 동도 대장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니까 동학도들의 대장이 추도되는 거죠. 그래서 군제가 편성이 돼가지고 그러한 힘을 일으켜서 이 호남 일대를 전부 휩쓸고 올라갑니다. 관군들이 훈련도 안 하고 이래서 그런지
동학군한테 민병대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이 전부 떨어지고 호남의 가장 큰 제1성이라고 말하는 전주가 함락이 돼버립니다. 이 전주가 이제 이것이 이 그림이 백산기포를 하고 있는 그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주성이 함락이 되면 이 머지않아서 서울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길이 그냥 탄탄대로로 뚫려버렸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제 겁이 났습니다. 동학군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뺏기고 죽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고 동학군들이 그 권력자들을 쳐내고 대신 권력을 잡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은 당시 권력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동학군들과 화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겠다 하면 동학군들은 물러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이나 지키느냐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기주의이죠. 바로 그래서 당시에 권력자인 민비, 고종의 비죠. 민비가 청나라의 구원병을 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동학군을 토벌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해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사실 당시 우리나라는 주변의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조선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것인가 하고 호시탐탐 러시아, 일본, 청국, 서양의 열강들이 전부 이렇게 노리고 있는 판인데, 특히 이제 이모군란은 1883년에 일어난 그 군인들이 일으킨 난인데, 군인들한테 배급을 줬는데 배급을 안 주다가 열흘 만에 준 배급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흙이 반이나 섞였어요. 군인들이 화가 나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대원군하고 상의했더니 대원군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장교를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인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러고 이제 민비를 제거해라 하고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민비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민비가 국녀의 복종을 하고는 장원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민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글로 가서는 몰래 청나라한테 친청파니까 친청파, 친일파, 칠러파 다 있었어요. 그렇듯이 친청파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일본 군대 쫓아내고 군인들을 진압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러고는 이렇게 되니까는 일본이 자기 세력이 여기서 조선에서 꺾이게 되니까 사람을 청나라로 보내서 당시의 권력자인 북양 대신 이용장과 만나서 천진에서 만납니다. 서로 두 나라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어떤 조약을 맺게 되느냐, 이 천진 조약에 의한다면 일본과 이 청나라가,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어떻게 상대국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는 일본에 통보를 해주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 청나라에 통보해주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요청을 받고 이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되게 되니까 청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측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간다, 조선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이게 천진조약을 지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갈 것인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옳았구나, 잘됐구나 하고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청나라가 그래도 조금 어리숙하다 말할까, 조금 양심적으로 말할까, 전라도에서 동학군이 일어났으니까 전라도와 가까운 아산만으로 군대를 갖다 집어넣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뜻이 딴 데 있었어요.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을 장악해버리려고. 그러니까 동학군 토벌하는 거 두 번째고, 인천으로 들어오게 돼요. 인천으로 상륙을 합니다. 바로 이렇듯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라는 외세의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자 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그러한 동학군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이 전주성을 함락하고 있으니까 관군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다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물자도 떨어지고 이제 곤란함을 겪고 있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되고, 또 하나는 뜻하지 않게 외세가 지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뜻하지 않은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이죠. 이건 동학군이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 그게 아닌데 이름으로써 참 곤란한 입장에 취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 청나라나 일본이라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는 것은 바로 이 중국이나 이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의 빌미를 준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당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민비가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자기 목숨 하나 살라고 자기 권력 유지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동학군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짓밟힐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단 말이죠.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 군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학군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럼 정부하고 우리하고 화약을 맺자. 서로 화평을 맺어서 서로 전쟁을 서로 싸움을 안 하고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약속을 하자. 조약을 맺자 하는 화약을 맺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관군의 장군과 전봉준과 만나서 화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맺으면서 그때 폐정개혁 12안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당시에 폐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인 피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12개의 항목을 동학군에서 내놓습니다. 거기서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라. 관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름자를 칠 때 굉장히 어렵게 졌대요. 이름자를. 왜 어렵게 졌느냐. 사또가 한 사람 오면은 사또가 예를 들어서 1000냥을 써가지고 왔다 이거 그래. 그러면 자기 뒤에 사또가 2000냥 쓰는 놈이 있으면 자기 자리를 뺏기니까 그 전까지 3000냥을 더 뜯어내야 되니까 동족부 같은 걸 뒤집어 하면서 이놈 불러와라 저놈 불러와라 이놈 불러와라 그러고는 볼기 치면서 네 죄를 네가 아느냐 치면은 어떡합니까? 죄가 없이 맞으면서 눈 내놓고 돈 내놓고 그렇게 풀려난다. 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족 후기에. 그런데 이름을 어렵게 지니까 이 사또가 돈으로 과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식하지를 못해서 읽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이방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체면이 있으니까 그 이놈은 그냥 둬라. 그러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뭡니까? 관리들의 행포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관리를 척결해달라. 그 다음에 당신은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이 쓰는 갓이 다르고 상놈이 쓰는 갓이 달라요. 벌써 복장이나 간만 보면 저거는 상놈이요. 저건 양반이요. 금방 아는 겁니다. 근데 명찰 붙이고 다니는 거나 더하죠. 그러니까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해달라. 얼마나 선진적인 생각입니까? 이때 동학군들이. 그리고 가장 못살게 하는 게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조가 산업공상의 계급제도였는데 농공상과 천민계층은 전부 생산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생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에서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면 선비들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명목이나 붙여가지고 계속 잡세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금이 아니라 뭡니까? 피를 똑같아요. 이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 잡세를 없애달라. 그 다음에 당시에 큰 분홍들이 전부 땅을 다 일부 갖고 있고 소작인들이 거기에서 고생을 하지만은 도대체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토지 제도를 다시 혁신해달라. 이런 아주 당시로서는 이게 1894년인데 19세기 후반인데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개혁적인 안을 내놓고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가 물러나겠다 하고 화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동학군들이 물러간다 하니까는 어떡합니까? 금방 들어줬죠. 해주겠다. 근데 해주긴 뭘 해줬어요. 하나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격을 멈추고 동학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동학군이 호남 일대를 전부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관리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관청에. 그래서 동학군들이 들어가서 민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방자치제와 같은 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집강소를 만들어 놓고 동학군들이 민정을 해요. 동학군이 하는 데가 있고 동학군과 관군들이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즉 외국 군대가 몰래가게 하기 위해서 화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주 화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군이 화약을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조정은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거죠. 왜? 동학군이 물러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동학군이 물러갔으니까 청이나 일본한테 대놓고 당신들 이제 물러가세요 라고 하는 외세를 물러가기를 희망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정과 동학군이 화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찌 본다면 동학의 정신입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서 갖는다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동학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같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서 함께 같이 살자는 그러한 정신 속에서 전조화약의 정신을 보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듯 조정과 화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전조화약이 지닌 의미를 본다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동학군의 전투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그런 전투가 아니고, 제가 어디 일본에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동학군들이 정부를 하면은 누구는 장관 되고 누구는 못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 갖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자료 갖고 와라. 전부 일본 자료만 가져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가서 무슨 누군 장관 되고 누군 되고 이런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패한 정치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 평민들의 삶의 질서를 혁파하고 그러면서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보국안민, 서로 같이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전조화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호남 지역의 53개 군현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농민군들은 민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군과 근데 일본군이 연합을 해서 동학군을 토벌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학군을 계속해서 살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전조화약과 함께 동학군이 물러가니까 당연히 조선조 조정에서는 외국 군대인 일본이나 청나라에게 물러가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니까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근데 가라고 순순하게 갑니까? 조정이 그때 너무 순진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면 우리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여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사는데 이 거류민단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느냐 저 난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호하니까 우리 있어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했는데 나가겠어요? 지금 떡하니 뭡니까? 먹거리가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인천에 상륙을 시킨 바로 그것은 인천이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일본군들이. 그리고 거기는 관료들을 쫓아내버리고 자신들과의 가까운 친일 정권을 수립합니다. 당시 친일, 친청, 친노 이런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 청나라를 이 한번대에서 쫓아내야 되니까 풍도에 있는 청나라 함대를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을 우리 강토에서 일으킵니다. 우리 강토에서 두 외국군이 쌈박질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근데 이 평양전투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물러나게 되니까 일본이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조선 조정은 바로 집안의 문제에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마치 비유한다면 호랑이에게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일본군이 관군과 연합을 해서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 우리나라 영토를 유린하기 시작을 합니다. 휩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의 군대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전지에서 화약을 맺고 물러난 이 동학군들이 더욱더 어려워진 이와 같은 세상의 형편, 정세를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일본군하고 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군과 싸울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청나라를 이긴 강성한 화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본과 싸울 결심을 한 거죠. 제가 페루에서 엊그저께 그 푸스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잉카의 용사 10,000몇 명이 죽는 동안에 스페인 군인은 하나 죽었대요. 서로 무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당시 이렇습니다. 그건 외국만 그런 게 당시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동학군이 100명 죽을 때 일본군 하나도 못 죽였어요. 총이 달라요. 총이. 이 무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싸울 결심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것은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한 동학권에서 목숨을 건 중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외세의 침탈로부터 자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94년 9월 18일에 이 옥천, 충청북도 아주 촌입니다. 이 옥천은 청산 문암리에서 당시에 동학의 교조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여기에 계셨어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해월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에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린이와 부인들. 당시 조선조 때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놈, 이놈 저놈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1920년대 들어와서 어린이란 말이 비로소 생깁니다. 어리다 해서 이를 붙여 어린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차별을 당했는데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당시 3세 교조가 의암 손배희 선생인데 손배희 선생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이에요. 유명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이 방정환 선생이 처음 천도교에서 5월 1일 날 어린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5월 5일로 바뀌어서 오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해월 선생이 여기에 이렇게 그 기포령을 전부 모여라 내립니다. 그래서 동학군들이 무장을 하고 10월 10일 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북적 통령인 손병희가 동학군을 이끌고 논산으로 가가지고 당시에 남조벌이 이끌고 있던 전봉준 부대와 합류를 해서 남적과 북적이 같이 합쳐서 일본군과 싸우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총기포령이 내리는데 총기포령 혹은 학계에서는 2차 기포라고 제기포라고 말하는데 제기포라기보다는 총기포, 동학군들이 전부 모이는 기포라 해서 총기포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즉 외세의 침략에 대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전투가 동학군들 시작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학난, 일본 사람들이 볼 땐 동학난이에요. 당시 보수 유생들이 볼 땐 동학난입니다. 그러던 것이 혁명으로 바뀌었고 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때는 전쟁이란 말로서 했어요. 일본하고 싸움을 했으니까 전쟁이란 것이죠. 즉 동학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고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정신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의 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바로 보국, 보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보라는 글자는 균형을 잡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어떤 그 질서를 바로 잡아서 조화 균형의 삶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외세로부터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에게 동학군이 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그 잉카의 용사들이 스페인의 군인들한테 다 죽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금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이 북실은 어디냐면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보은의 북실이라는 곳에서 몇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거기 피바다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세성산은 충남 목천에 있는 세성산입니다. 그 전투에서도 몇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금치 위령탑이고 이것은 북실에 있는 위령탑이고 이건 세성산에 있는 위령탑입니다. 이렇듯이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쓴 동학사의 기록을 보면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30만 명이. 그때. 그건 말도 못하는 숫자죠. 예. 그 소중한 생명들이 다 나라를 구하려고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일본과 관군한테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바로 이 동학혁명은 국권운동입니다. 나라의 어떤 그 권리, 권한을 찾는 것이고 일본과 싸운 항일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혁명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서 자주 독립운동의 시온을 우리는 동학혁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동학혁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의병활동입니다. 이 동학혁명과 갑오경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갑오경쟁 우리가 1894년에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꾸고
근대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민비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돼서 이 서울에서 일본 공사 옷돌이가 내정개혁안, 이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장악했으니까 장악해가지고는 내정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이 궁중에 난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청나라의 세력인 민비 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을 영입해서 신정권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군 기무처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국군 기무처가 설치가 되고 이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의정, 김홍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전부 친일적인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친일파 이런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당시에 일본을 배워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청나라를 배워서 우리가 힘을 키우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의 친일파라든가 이런 말하고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친일 세력을 전부 의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3차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가보개혁은 우리나라 개화파의 관료들이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과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중국은 우리의 임금의 나라, 우리가 신하의 나라, 우리는 자식의 나라. 그래서 맨날 조공 갖다 바치고 참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 가보셔 자금성을 갔는데 규모가 굉장하잖아요. 그 문이 얼마나 거물이 많습니까? 좌석에 중국 황제가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신이 아련하러 가는데 그 문 들어갈 때마다 뭐 갖다 바쳐야 문 열어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뭐 그러한 그 참 기가 막힌 관계인데 그걸 청산해버리고 4대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벗어나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는 일본이나 서양의 문물을 모델로 삼아서 근대적 개화 세력으로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1차 가보개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면 우리가 근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거죠. 2차 가보개혁은 이 조선의 내각 대신들이 주도이 돼서 추진한 것이고 근데 내무대신인 박용호 이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철종에 부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시면 서울의 인사동에 경인미술관이라고 있고 차도 팔고 전시도 하는데 그게 거기가 박용호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철종의 부마였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박용호가 일본 공사를 무시하고 김홍집 일파를 쫓아내버리고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해요. 박용호는 굉장히 과격한 분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여러 건, 200몇 건을 보안 수정해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3차 가보개혁은 이 박용호가 지나치게 독주를 하니까 일본 측도 싫어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도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박용호가 일본으로 재차 망명을 해버리게 됐고 새로 부임한 미우라가 볼 때 박용호로 인해서 일본의 세력이 조선조 조정에서 자꾸만 이게 세력이 약해지기 한다. 세력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을미사변을 일으켜요. 을미라는 1895년이에요. 민비를 살해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 민비를 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세운 신문사가 있어요. 한성신보입니다. 한성신보. 한성순보는 많이 들으셨죠?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와서 순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1882년에 나온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문인데 한성순보가 아니라 새신자 한성신보예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언론 활동을 하는데 결국 그건 뭐냐?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일본 깡패들을 이용해서 민비를 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낭인이라 그렇게 그러죠. 바로 이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성 신보사 앞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민비를 시한 장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 낭인들인데 그러고는 민비 시하고 난 뒤에는 여기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흥선대원군이 죽였다. 이런 것도 거짓 보도까지 했어요. 그런 것이 또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당시 조정은 거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만 취했지 적극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참 비참한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의도대로, 이 일본의 의도대로 김홍집 내각의 친일적 성격을 강화했고, 그런 와중에 이 김홍집 내각이 계속 내정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여러 법령을 공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을미사변의 처리에서 김홍집 내각에 보여진 친일적 성격, 다시 말해서 미온적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다가 항의하고 지도자들을 잡아들이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고는 단발령, 상투를 잘라라. 개화하려면 상투 잘라야 되니까 잘라라. 당시 이 고집스러운 유생들이 상투 자르면 차라리 내 목을 치시오 하고 안 잘랐어요. 그다음 변복령, 복색을 우리가 백유민족이라 하얀 걸 입는데 물감을 들여 입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유생들의 아다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래서 위협을 느낀 고종이 이제 민비가 죽었으니까 왕세자를 데리고 아간 파천, 아간은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공사관입니다. 아는 아라사라에서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어요. 파천은 임금이 자기가 거처하는 궁궐을 버리고 다른 데로 피난 가는 것을 파천이라 말합니다. 즉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간에 가서 숨는 그러한 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김홍직 내각을 전부 사형시키겠다라는 명을 내리는데 흥분한 이 백성들이 퇴근하는 김홍집을 어떻게 잡아서 길에서 때려서 죽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니들은 뭐냐 말이야. 국모 가지고 오는데 뭐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홍직 내각이 붕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보개혁 을미사변 이후에 단행된 이러한 변복령, 단발령 등으로 의병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의병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나서 싸움을 하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 민비를 시해한 이 사건은 이 조선을 식민지하려는 일본의 침략행위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일제와 친일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쏟구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생들이 가지고 있던 위정척사, 올바른 것은 잘 보호하고 옳지 못한 것은 척결해낸다라는 위정척사론과 또 이 백성들 사이에 많이 동학군도 똑같았어요. 척외양창이라는 것은 외는 일본이고 양, 서양의 세력을 척결해버리고 올바름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척외양창이론에 의해서 일제 침략에 대해서 싸우는 의병 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 세 가지로 세 부로 나누는데 전기 의병은 말씀드린 듯이 이것은 1894년부터 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나가지고 특히 단발령이나 이런 것에 반발해서 전국 의병이 일어나서 인천, 춘천, 제천, 홍주, 강릉, 진주, 장성, 나주 등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천 남산 전투에서 관군과의 싸움에서 일본군과 싸움에서 패를 한 뒤에 서서히 퇴행의 길로 들어가서 1896년 10월 교행에서 의해서 전기 의병은 표면적으로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입에서 침이 많이 튀는 모양이죠. 고맙습니다. 중기 의병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까지 퇴출시키고 일본이 완전히 한반도를 제시하려고 먼저 공격을 하죠. 일본은 늘 항상 먼저 공격합니다. 한일 의정서를 채택하려고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합니다. 넌 조선은 우리나라 일본 편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러일 전쟁에서 이긴 뒤에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거예요. 조선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게 보호해준다는 명분에서 동네의 깡패가 내가 너 보호해줄 테니까 너 매일 나한테 가게 다니면서 돈 내. 그거 가면도 계속 돈 뜯어갑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을사조약, 늑약이래요. 늑하는 말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소 끼는 거, 소구레. 이걸 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껴놓고 끌어서 억지로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해서 을사늑약이다. 예?
콧대를 껴놓고 끌어당겨서 여기다 사인해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서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을사늑약이 되는 1905년이면 우리나라 이미 그 강제 합방 그만한 수준에 왔어요. 뭐냐면 외교권이 없어졌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통감부를 둡니다. 통감부. 조선 총독부 이전에 통감부를 뒀어요. 통감이 들어와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러고 외교적 활동을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흥분해가지고 바로 이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까지 전개되는 의병입니다. 바로 이 중기 의병들의 활동은 전기와 다르게 보다 전국적으로 퍼졌고, 전기는 학연, 혈연, 지역성 이런 데서 일어났다면 그것을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의병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흑의이 일어나는데, 이건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고종 황제가 이거 우리가 을사늑약을 억지로 해줬다. 이걸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일본의 만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보내죠. 이준열사, 이상설, 그 다음에 이종희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종희는 통역관입니다. 거기서. 근데 이준이 오늘 말하면 검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검사가 자기의 최고 상관인 내무부 장관이 당시 내무부 장관이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못해서 고발해버려요. 이렇게 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간 거죠.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국 땅에서 네덜란드까지인 거 지금도 가기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1954년에 전쟁 끝난 뒤에 최초의 그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합니다. 스위스에 진출을 하는데 얼마큼 날아간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 비행기도 없었어요. 일본 가서 프랑스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일본은 미군 수송기를 타고 갔어요. 60시간을 날아갔어요. 근데 60시간이 가다 쉬고 일주일을 갔어요. 그래서 개막식도 못 들어갔습니다. 떨어지자마자 2시간 뒤에 당시에 최고의 강팀인 헝가리하고 붙게 됐어요. 전지훈련 아무것도 못. 그러니 비행기를 60시간씩 일주일 타고 온 사람들이 뛰면 뛸수록 주저앉고 싶어서 구대 빵으로 진 거 아닙니까? 그게. 1954년이에요. 그런데 1907년에 이 밀사들이 정말 밀령을 띄고 네덜란드까지 간다는 건 도저히 이건 지금하고의 비교가 될 수 없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가서 일본의 방해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분통이 떠서 이준열사가 자살해버립니다. 이런 인물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뭡니까? 당시에 초대 통감이 우리가 잘 아는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죠.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그 사람이 고종한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그 사람 보냈냐 말이야. 내가 지금 다 허락해가는 거 아니냐. 그러고 강제로 황제를, 그때는 황제입니다. 황제를 퇴출시켜버렸어. 너 그만둬. 그리고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올려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요. 완전히 이제는 자기 손아귀에서 놀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제가 식민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에 한가해서 의병들이 봉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의병들은 당시에 전 계층에서 일어나게 돼요. 유생, 군인, 평민, 천민, 상민, 농민. 우리나라 백성이면 다 일어났어요.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백성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족살이가 같은 성씨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수많은 성씨가 생겨서 100가지 성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게 나쁜 말 아니에요. 그게. 뭐 봉건사회에 무슨 잔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은 좋은 말이고 백성은 나쁜 말이다. 아니죠. 우리 다 100가지 성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걸 다 존중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백성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동참해서 항일 운동을 했고, 군인, 해산됐으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전술도 알고 부대 편성도 알고 이래서 아주 조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위기 의병은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 활동 면에서 전국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일제의 침략 야욕이 분명해짐에 따라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그 민중들이 의병 전쟁에 활동을 하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19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이 됩니다. 바로 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일본에 강제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군으로 전환이 돼서 독립전쟁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맹맥히 이어 내려온 겁니다. 이어왔던 거죠. 이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이것은 의병들이 참 교수형 당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형 당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교수형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의병들이에요. 이게 광화문입니다. 그때 광화문 앞인데 여기서 많은 그 교수형을 당하고 죽어 있으니까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삼촌, 내 친구 시체 찾으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이게 널브러지니까 전부 이게 다 의병들 시체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됐었어요. 바로 이 의병활동, 의병전쟁은 과거 의병 이래 1910년까지 지속돼서 반제국주의 성격을 보여주고 일제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국권 회복을 위해서 싸웠고 전민족적 항일 세력을 형성해서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정신의 기반을 제공하는 그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병활동은 외세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구함으로써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우리 민중 모두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동학혁명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습니다. 3.1 혁명입니다. 1910년에 일제가 강제 합병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단체와 사회단체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합병되면요. 지금 미주 3.1 여성 동지회도 없어집니다. 왜? 사회단체에 있으면은 대표되니까. 그러니까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남긴 건 뭐냐?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종교단체와 교육단체에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결속된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이 종교단체 안에 천도교가 3.1 혁명을 기획하고 또 주도를 합니다. 바로 이 천도교가 자주독립운동의 시원이 되는 동학혁명을 주도한 동학의 후신입니다. 1905년에 천도교를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동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당시의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 이분이 아까 말한 북접 통영 손병입니다.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 천도교만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적적인 운동이 못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거적적으로 해야 돼. 전 국민이 참가해야 이게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종단과 함께 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의 한 분인 남강 이순 선생을 찾아가서 같이 합시다. 이순 선생이 우리도 해야 된다. 참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른 종단 산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우리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당시 천도교는 돈이 많았어요. 천도교 교당을 짓는데 교당을 짓는다고 성공을 모아가지고 전부 축적을 해놓고 독립운동에 쓰는 겁니다. 그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5천원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5천원이 환세로 보니까 40억입니다. 40억을 보내라. 그래야 우리도 활동을 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가족들도 우리가 좀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흔쾌히 보내라. 같이 우리 이 돈이 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건데 다른 거 아니다. 보내라. 그래서 뜻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 우리가 천도교에 빚이 있다. 근데 빚이 아니에요. 받으려고 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준 거죠. 또 불교에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용원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불교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세 종단이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 3.1 혁명을 기획하고 이렇게 일으킨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눌렀어요. 제가. 인류 역사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듯 세 종단이 연합을 한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이단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논어에 처음 나와요. 공자가 이단을 전공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단이란 말은 나와 신념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신념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 아니죠. 신념 체계가 달라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키 작고 까맣고 못생기면 나쁩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나와 다르면 나쁘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인류가 나아갈 길이에요. 근데 그 정신을 3.1혁명 때 보여줬어요.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게 3.1 정신에 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관계가 있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을 살려서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끌고 나가야지 뭐 피 흘리고 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화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것이 이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독립선언문을 천덕에서 운영하는 보성사에서 찍었어요. 밤중에 찍습니다. 근데 신철이라는 조선 한국계의 악질 형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 있어서 들어갔어요. 이상을 찍어요. 압수했습니다. 아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희 선생이 데려와라 그 사람 앉혀놓고 너도 조선 사람 아니냐. 조선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주고 네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이 그 말에 감복을 하고는 만주로 도망가다가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고변을 했으면 무산될 뻔했죠. 근데 그 당시 전화라는 것도 특별한 데만 있는 것이고 인터넷도 안 되고 모바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인데 전국에 어떻게 전부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됐느냐. 바로 이것은 종교 집단에서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 감리교 장로교의 대표들이 다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각 전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면 천도교도 각 지방에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는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이 전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장군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등짐을 지고 5일장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에다가 교구에다가 죽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잡히면요 끌고 가는 사람 한 사람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민족적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독립 그 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 외할아버지 상자덕자 할아버지께서 강원도와 함경도의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는 책임자로서 등짐을 지고 가서 하신 분입니다. 그때가 연세가 세는 나이로 40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국에서 같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전국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지금 같은 세상도 아닌데 바로 종교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3.1 혁명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1 혁명을 일으킬 때에는 당시는 신분사회였었는데 신분사회였죠. 근데 신분과 특권과 날건과 분리를 깨뜨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민주혁명이기 때문에 혁명의 혁자라는 건 뭐냐면 가죽혁자입니다. 가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죽피, 가죽혁. 피는 뭐냐? 짐승을 막 잡아서 벗긴 걸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털도 붙어 있고 우글쭈글하고 이러죠. 그래서 털을 다 깎아내고 삶고 뭐 무드질을 한다 그럽니까? 무드질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대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혁입니다. 그때. 피와 혁은 같은 가죽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피가 혁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혁하는 말을 가죽혁자지만 완전히 바뀌었다의 뜻으로 혁이라고 쓰는 겁니다. 명은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을 새롭게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완전히 이 천명을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3.1 정신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세워집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제 다 한국도 그렇고 미주에서도 그렇고 4월 13일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에 공포한 날이고 실제 법령을 다 만들고 세운 날은 4월 11일입니다. 신문에 보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4월 11일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근데 왕권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국가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계기가 바로 3일 혁명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1 운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3.1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푸스코에서 고산병으로 숨도 잘 못 쉬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좀 먹고. 이 3.1 혁명이 임시정부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3.1 혁명이.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의 운동을 지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해서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임시정부는 국내를 막론하고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이 된 바로 이 3.1 혁명의 독립정신이 집약이 돼서 우리 민족이 주권 국민을 만천하에 공포한 그러한 정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다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정부가 이 임시정부입니다. 지금 임시정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왜 우리의 뭡니까? 건국일을 언제로 보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실 정부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국제법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되는데 임시정부는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민족운동이었던 바로 이 3.1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였고 그런가 하면 전 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관에서 설립된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권 국가임을 주권 국가의 대표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을 갖다가 통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활동을 벌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하는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죠. 우리는 사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이게 해방됐다. 그런데 해방절이라고 안 하고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복과 해방의 의미는 엄밀히 따라서 다릅니다.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매우 수동적으로 풀어졌다. 일제 강제 식민에서 풀어졌다. 능동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복은 다시 빚을 회복했다. 다시 그 빚을 회복하려면 회복하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동적 노력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임시정부 3.1 혁명을 통한 임시정부의 수립의 노력이 지대하게 있었습니다.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워서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열강들이 냉담합니다. 특히 중국도 냉담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또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데 1932년 4월 29일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4월 29일이 LA 폭동이 났어요. 그렇죠. 60년 만에 60년의 세월입니다. 이게 31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연대 안 잊어버립니다. 4월 29일이 일본 왕의 천황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일본 왕의 생일이에요. 천장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축하하는 축하연을 가졌어요. 당시에 일본 육군 대장을 비롯해서 거리민 단장, 사단장, 중장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윤몽길 의사가 25살이에요. 그때 수류탄을 투척해서 대장을 죽여버리고 거리민 단장을 죽여버리고 사단장급들을 전부 중상을 입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냉대를 해오던 중국의 장제스가 저 조선 청년이 한 일은 중국군 100만 명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 도와준다. 이제 확 바뀌었어. 저런 청년이 있는 나라는 독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일본 대장 하나 죽인 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 민족이 어떻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당시 장제스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일본 국민당 총재 아닙니까?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활기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아주 악랄하게 쫓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천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정부를 옮겨 다녀요. 몇 번 옮긴지 아세요? 8번 옮깁니다. 8번. 그러니 그 당시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완전 정말 고생 아닌 고생하는 8번 옮겨요. 그게 마지막에 1940년에 이 중령에 가서 활기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면 가장 큰 일이 광복군을 만들어요. 광복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마침 일본이 또 하와이를 공격,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니까 우리 임시정부도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도 나라다 이거야. 같이 싸우자. 그래서 인도, 중국, 버마 등지에서 연합군하고 같이 전쟁에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독립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지지군주시 앉아있으면 말이죠.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 근데 1942년부터 어떤 분위기냐, 연합군이 서서히 승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패전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젊은이 갖다 죽이고 돈 들이고 치른 전쟁에서 뭔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전국들이 있던 식민지 국가들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바로 이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아니다. 완전한 독립,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독립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러한 외교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 예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여기서 최초로 한국이 독립국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회의입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가 뭐 이쁘다고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게 할 걸 보장을 해줍니까? 아닌 말로 뭡니까? 신탁통치하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결의했어요. 우리가 이뻐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도 욕망이 있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장제스,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아주 뭐 당시에 대단한 그 인물들이 모여서 이 카이로 회담을 한 것이죠. 근데 최근에 발견된 자료가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측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총재는 장개석 총재입니다. 국민당 총재, 접견, 한국 영수, 한국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김구 선생 등의 지도자를 만나요. 회담 기호,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국사학자들이 발견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같은 43년 7월 26일에 이 장개석은 김구의 요청에 응해가지고 이 김구, 김봉원 등 6사람을 비밀리에 만나서 한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지지와 지원을 김구 선생 등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장개석이 바로 윤몽길 의사 같은 인류의 빛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는 저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굳게 약속을 해요. 거기서 내가 그 회담에 가서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중국 측이 이것을 하고 윤봉길 의사는 바로 이러한 각오 속에서 결의한 바가 있었고 바로 그때의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우리나라는 후반부에 다루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신탁 통치의 가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 장개석이 기습적으로 내놨습니다. 한국을 독립 보장을 해라.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나 처칠이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 이쁘다고 해주느냐?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 전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아까 얘기한 듯이 독립 보장을 해주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광복이 된 이후에 또 서구 열강들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신탁 통치를 하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반탁운동을 주동을 누가 하냐면 임시정부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노력과 독립투쟁이 광복 후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그 바탕을 마련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저절로 굴러떨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력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혁명은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임시정부에 끌어오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강복 위에 독립국으로 설 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제한 독립을 부정했어요. 제한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는다거나 무슨 토 붙인 거 그런 걸 반대하고 독립운동 기간 중에 일제와의 어떤 흥정이나 타협을 완전 배격했어요. 일제가 별 회유 다 했죠. 자치론이라는 거기 들고 나왔어요. 자치론이 아일랜드에서 했잖아요. 아일랜드까지 사람을 보내요. 우리나라 사람을. 그래서 자치론 배우다가 이 사람 한국 국민들을 계몽해라 이거예요. 자치론이 뭐냐.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한다. 홈룰 모든 걸 자치적으로 한다. 결정적인 결정은 영국 여왕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놔주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저 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별걸 다 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 독립, 절대 독립을 구현하고자 이 임시정부가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바로 이 3.1혁명은 동학혁명, 의병정전에 자주 독립운동에 이어져서 독립을 위한 혁명이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모든 독립운동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주독립운동은 3.1혁명이라는 큰 저수로 모여들어 동학혁명, 의병활동 이런 것들이 흘러서 3.1혁명은 큰 저수지로 이렇게 모여들어 혁명을 일으킨 것이고 그 이후에 3.1혁명이라는 큰 그 저수지는 수많은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흘러가게 하는 그 근원이 된 그런 것이다. 근원.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흘러 내려가서 도도히 흘러가게 하는 그 근원으로서의 자리를 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 맹맥히 이어온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선열들에 보이는 수많은 투쟁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투쟁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서로 없었으니까 사실 3.1운동 이후에 7개의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7개의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자 정통성을 가지려고 쌈박질하면 7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거기서 4개는 누가 세우지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어요. 세 임시정부가 하나로 몰아졌어요. 상해 임시정부로 몰아졌어요. 내 주장을 버리고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몰아주고 바로 그게 힘이 됐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뻐갖고 졌으니까 나 여기서 하니까 너는 거기서 해라. 그런 7개로 쪼가져가지고 임시정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난 3.1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하고 양보하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선현들이 보여준 피와 땀, 노력, 죽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보여줬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남북 통일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정말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경주를 할 때에 정말 선인들이 남겨놓은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되살린 그 길이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또 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도산안청 선생님 시절에는 뭐 단체장, 회장 이런 거 없이도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단체장님들이 많은데 우리가 3.1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옛날 농민들이 동학혁명 일으킨 것 마냥 또 새로이 앞으로 많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럿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내년 3.1운동 100주년이 있으니까 함께 여러 단체장들하고 100주년을 우리가 행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석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저희 여성 동지회가가 있는데 저희 행사 때 부르는데 오늘은 그거를 저희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20분이나 지체됐는데 광고 시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하고 또 뭐 질의응답은 없지만은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물어보시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재월 목사님 저희들이 5월 9일 날 행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김재월 목사님 와서 잠깐 짧게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재일 목사입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념재단이 창립대회를 오는 5월 9일 날 하게 됩니다. 오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4일 후에 하게 되는데 윌셔하고 거기가 호바트인가요? 예. 거기 세라노에 있는 그 아로마 스포츠센터 5층 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 한 150명 정도 모시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후 4시입니다. 창립대회가 이어서 김영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국회의장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재단이 되겠는데 그 이사장님이 오셔서 3.1운동에 대한 강연까지 2부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저희들 소요되고 그 이후에 식사 만찬을 저희들이 캐더링으로 준비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3.1 정신처럼 모든 단체가 다 화합하고 민족적으로 전 세계 유산으로 우리 3.1 혁명을 세계적 인류의 유산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광고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4일 후에 다시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이가 있나요? 예. 네, 예. 가실 때 저 뒤에 있으니까 플라이 한 장씩 보시고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윤석선 교수님의 강의는 이것으로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근데 가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 단체 촬영을 하신 후에 간단하게 저 뒤에서 식사가 있으니까 식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축사로 도와주신 우리 배국기 이사장님, 또 기도로 도와주신 박영남 목사님, 또 전 대한민국민의 우리 전 이사장인 권영수 이사장님, 또 김기천 박사님, 또 우리 최학년 목사님, 우리 김재열 목사님, 또 노인수 목사님, 여러 단체장님들이 우리 백정윤 목사님 많이 오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좀 소개를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